기록은 늘 사람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화면엔 알림 하나가 떠 있었고 대부분은 그걸 광고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알림은 지워도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시 옵니다. 차단을 해도 다른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알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굴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내가 들어간 적 없는 방에 초대장이 매일 온다는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은 스팸이라고 생각하겠죠.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요. 하지만 제보자는 링크를 누르기 전부터 이미 일이 시작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방이 먼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요. 끝까지 들으신 뒤에도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록과 흔적을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용히 눌러두시면 다음 기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흔한 링크였다고 했다. 요즘 같은 때엔 모르는 초대장 하나쯤은 누군가의 실수로도 광고로도 스팸으로도 온다. 그런데 제보자는 흔한 것이라고 넘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빨리 무너졌다고 했다. 초대장이 오기 시작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초대장이 매일 오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김도현은 인천 연수구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 생활은 규칙적이고 과장하자면 무난했다. 출근 시간은 일정했고 퇴근 후엔 대개 집 근처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밤을 길게 보내는 편은 아니었고 취침 전엔 휴대전화 알림을 꺼두는 습관이 있었다. 특별히 예민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가 알림 설정을 손본 건 연말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업무용 메신저가 늦은 시간에도 울리는 게 싫어서 사용하지 않는 앱 권한을 정리하고 알림을 줄였다. 오픈 채팅 초대도 그때 함께 막아뒀다.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이유도 없었다. 무작위 초대가 오면 피곤해지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그가 깼을 때 휴대전화 화면에 남아있던 건 차단했을 알림이었다. 오픈 채팅 방 링크 하나. 방 이름은 길지 않았다. 다만 문장 앞부분이 이상했다. 초대는 보통 오세요라고 한다. 그런데 그 알림은 도현이 이미 들어갔다고 말하는 형태였다. 도현은 잠결에 스치듯 보고 지웠다. 그 정도는 이틀쯤 지나면 기억도 못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알림이 왔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왔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주말을 넘어가면서부터 도현은 패턴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했다. 스팸은 대개 무작위로 뿌려진다. 그런데 이건 너무 꾸준했다. 오히려 누군가가 한 사람을 정해두고 두드리는 방식 같았다. 도현은 처음엔 번호 유출을 의심했다. 광고나 피싱을 위한 리스트에 올라간 걸지도 모른다. 그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오픈 채팅 초대 차단을 다시 확인했고 모르는 사람 메시지 차단도 점검했다. 링크가 보이면 지웠고 미리 보기조차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알림은 더 정교해졌다. 방 이름이 매번 조금씩 달라졌다. 그렇다고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다. 앞부분이 늘 같았다. 오늘도 오셨네요. 뒤에 붙는 단어만 바뀌었다. 숫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장소처럼 보이기도 했다. 402, 복도, 열쇠 같은 말들. 도현이 불편했던 건 정교함 자체가 아니라 그 정교함이 만들어내는 전제였다. 그 말은 초대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누군가가 도현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도현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활을 되짚었다고 했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있나?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적은 없나? 하지만 그런 날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예민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도현은 기록을 만들기로 했다. 공포는 막연할 때 커지고 확인 가능한 형태가 되면 오히려 작아진다.
이건 그의 방식이었다. 스스로가 흔들리는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 그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충 남기려 했지만 며칠 지나자 오히려 문장을 정확히 옮기게 됐다. 알림이 온 시각, 방 이름 링크가 바뀌었는지, 차단 후에도 왔는지. 그 기록은 문서처럼 굳어가지만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다. 연말 끝 무렵 새벽 2시 40분 알림 1번. 그 다음 날 새벽 1시 52분 알림 1번. 새해 첫날 새벽 2시 11분 알림 1번. 시간은 조금씩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폭이 이상하게 좁았다. 도현은 그 폭이 마치 누군가의 생활 리듬을 따라 조정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잠이 깊게 들기 직전 혹은 자주 깨는 시간대. 알림은 그 문턱을 노린 것처럼 매일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도현은 고객센터에 문의할 생각도 했다. 초대가 차단되어 있는데 왜 오는지, 이 링크는 어떤 경로로 생성되는지. 그런데 문의를 결심한 날 밤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알림이 오지 않았다. 그날은 조용했다. 새벽 2시가 지나도 3시가 지나도 오히려 그 조용함이 불안했다고 한다. 무언가가 끝난 것 같지 않았다. 숨을 고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그는 습관대로 휴대전화를 뒤집어 두고 누웠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사람은 약해진다. 한 번만 더 확인하자 같은 마음. 도현은 화면을 켰고 오픈 채팅 탭을 무심코 스쳤다. 그러다 손이 멈췄다. 오픈 채팅에는 최근이 남는다. 자주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흔적이다. 하지만 도현은 오픈 채팅을 거의 쓰지 않는다. 비어 있어야 정상인 칸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방 이름 하나가 떠 있었다. 그가 며칠 전부터 계속 메모장에 옮겨 적던 그 문장과 동일한 형태로. 오늘도 오셨네요, 402. 도현은 자신이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링크를 누른 적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미 방문한 것처럼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캡처를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휴대전화가 이상해졌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입력이 씹히는 느낌. 버튼을 눌렀는데 반응이 늦거나 화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터치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도현은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 캡처를 포기하고 화면을 껐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생각했다. 눈으로 봤으니 됐다. 내가 봤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나중에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됐다. 도현의 기록은 그 지점부터 증거가 아니라 진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캡처가 없으니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착각이었다고. 피곤해서 그랬다고. 잠결에 뭘 잘못 눌렀다고. 도현은 그날 밤 메모장에 한 줄을 더 남겼다. 알림이 안 온 날이었다. 그 대신 최근 방문에 방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 문장이었다. 차단했는데도 온다. 누르지 않았는데도 들어간 흔적이 남는다. 처음부터 초대가 아니라 확인이다. 그는 그날 이후로 알림이 뜨는 순간보다 알림이 뜨지 않는 순간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매일 오던 것이 하루 멈추면 사람은 오히려 왜 멈췄는지를 생각한다. 그 멈춤이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일 수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안다. 도현은 아직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다. 방은 매일 초대장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미 다녀갔다고. 그날 밤 이후 초대장 문장 뒤에 붙는 단어들이 조금씩 장소로 바뀌기 시작했다. 숫자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현관으로, 현관에서. 도현이 사는 오피스텔 안에서만 쓸 법한 말들로.
그리고 도현은 그때 처음으로 아주 단순한 가능성을 떠올렸다고 했다. 누군가가 나를 낚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내 생활 반경 안쪽에 있다는 가능성. 링크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만들어진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떠오른 순간 도현은 메모장 커서를 옮기다가 멈췄다. 마치 지금 적는 문장 자체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 같아서 그는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짧게 남겼다. 이건 초대가 아니라 출석이다. 그리고 출석을 확인하는 쪽은 내가 아니다. 도현은 그날 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서우면 소리를 듣고 더 무서워지면 소리 없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알림이 울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가 더 불편했습니다. 늘 오던 것이 오지 않는 날엔 끝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길에 캡처가 남아있지 않은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저 눈으로 봤다는 사실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도현의 말은 증거가 아니라 진술이 됩니다. 그는 그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해졌습니다. 그는 일단 단순한 가능성부터 지웠습니다. 오픈 채팅 초대가 차단돼 있는데도 알림이 오는 건 설정이 풀렸거나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돼 있거나 혹은 알림 종류가 초대가 아니라 공유 링크로 처리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현실적이고 그에게 안전한 결론을 줍니다. 문제는 그 현실적인 설명들이 하나씩 맞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점심시간 그는 카카오 계정 로그인 기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기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접속 기록은 대부분 그의 폰에서였고 시간을 따져봐도 이상한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보안 설정을 더 강하게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기기 인증을 다시 걸었습니다. 오픈 채팅 관련 알림도 더 세밀하게 차단해뒀습니다. 그날 저녁 알림은 또 왔습니다. 도현은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차분했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고 알림의 도착 시각을 확인하고 방 이름의 형태를 다시 눈에 넣었습니다. 앞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뒤에 붙는 말만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현관에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도현이 불편했던 건 그 단어가 아파트나 집처럼 두루뭉술한 범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현관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문 하나만 지나면 생활의 경계가 바뀌는 자리.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건 보통 본인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뿐입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눌러 링크 미리 보기를 꺼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 그 기준을 깨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도현은 아직 이 일이 스팸이든 오류든 누군가의 장난이든 상관없이 적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링크를 누르지 않고도 불안은 자랐습니다. 알림을 지운 다음 오픈 채팅 탭을 열어본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칸을 다시 봤습니다. 최근 방문. 그리고 그 아래 낯선 항목이 또 하나 늘어 있었습니다. 2개. 방이 2개였습니다. 둘 다 이름의 앞부분이 같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뒤에 붙은 말이 서로 달랐고 그 말들은 서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층수처럼 보이는 숫자, 그 다음엔 복도, 그 다음엔 현관. 마치 누군가가 도현의 동선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좁혀오는 것처럼. 도현은 그때부터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복도, 엘리베이터, 우편함, 무인 택배함, 비상계단 출입문. 그 모든 것이 내가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장되게 겁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방식으로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먼저 간 건 관리실이었습니다. 도현은 관리실에 있는 경비원에게 최근 며칠 사이 야간에 복도에서 이상한 사람이 보였는지 CCTV에 특이한 출입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대체로 그런 문의에 익숙한 표정이었고 정리된 말로 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신고는 없었고 외부인 출입이 특별히 잡힌 건 없었다는 식으로요. 도현은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신고가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자신의 생활을 더 촘촘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이 오는 시간대에 자주 깼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그 시간대에 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자고 평소처럼 일어나는 방식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알림은 그 틈을 파고들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는 의미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도 의미는 들어옵니다. 도현은 그 며칠 뒤 퇴근해서 현관 앞에 섰을 때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문 앞의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유난히 비어있는 자리가 또렷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먼지가 전체적으로 얇게 깔리는 복도에서 어떤 부분만 얇게 비켜나 있는 느낌. 누군가가 거기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일부러 신발 끝으로 바닥을 스쳤습니다. 가루가 얇게 밀리며 작은 선이 생겼습니다. 그 선이 생기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만든 흔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초대장 뒤에 붙는 단어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가 보지 않으려 했던 그 자리와 딱 겹치는 쪽으로. 복도. 그 단어 하나가 단정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어 하나로도 방향을 바꿉니다. 도현은 다음 날부터 오피스텔 출입 동선을 조금 바꿨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거나 우편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바꾸거나 편의점에 들르는 길을 다르게 하거나 내가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면 알림도 바뀌는지 확인하려고.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동선을 바꾼 날에도 알림은 왔고 방 이름의 뒤에 붙는 단어도 바뀌었습니다. 그 단어는 오늘의 동선과 꼭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도현이 피하려고 했던 방향을 짚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가지 않은 길을 마치 다녀온 것처럼. 그 순간부터 도현의 기록은 단순한 메모를 넘어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는 날짜와 시간을 적고 그날의 귀가 방식과 동선까지 짧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어느 시점부터 딱딱해졌습니다. 도현이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은 화면 속에만 남습니다. 반면 종이는 책상 위에 놓이면 거기 있는 것이 됩니다. 도현은 책상 서랍에서 예전에 쓰던 노트를 꺼냈고 그 첫 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글씨는 평소보다 정갈했습니다. 정갈해질수록 본인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며칠 후 도현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오픈 채팅 최근 방문에 뜨는 방을 지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목록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흔적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록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지운 듯 보이는데 다음 날 새벽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최근 방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정해 둔 것처럼. 그날부터 도현은 초대장이 오는 걸 기다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초대장이 오지 않는 날을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림이 오는 날에는 적어도 밖에서 무엇인가가 두드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알림이 오지 않는 날에는 이미 안쪽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형태를 띈 날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 붙은 안내문과 민원 게시판 사이, 그가 평소엔 눈길도 주지 않던 작은 종이들이 겹쳐붙어 있는 구석. 그날은 거기서 야간 시간대 복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몇 장 더 늘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내용이 도연의 발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특정 호수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새벽에 복도에 사람이 서 있는 느낌이 반복된다는 문장. 문 앞에서 오래 머무는 발소리 같은 표현.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했지만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는 애매하게 적힌 한 줄. 도현은 그 종이를 직접 떼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남의 기록이었고 건드리는 순간 선을 넘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만 그는 그 종이의 글씨 형태와 날짜를 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와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자기 기록과 겹치는 것들은 이유 없이 눈에 남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픈 채팅 최근 방문 목록이 한 칸 더 늘어 있었습니다. 방 이름은 여전히 같은 앞부분을 달고 있었고 뒤에 붙은 단어는 처음으로 장소가 아니라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도현은 그 단어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초대장이 아니라 하루의 기록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쓰는 쪽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캡처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손을 준비했고 화면을 흔들지 않으려고 팔꿈치를 책상에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캡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눌렀다고 확신했는데 앨범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폰이 아니라 기록 그 자체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결국 그날 새벽 2시가 넘어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완전히 전원을 끄고 충전 케이블도 뽑아두었습니다. 알림이 와도 모르게, 최근 방문이 늘어도 모르게, 그는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하려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으면 적어도 그 방은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전원을 켜자마자 화면 상단에 알림 배너 하나가 먼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밤새 꺼져 있던 폰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도현은 그 배너를 보는 순간 그제서야 한 가지를 늦게 떠올렸습니다. 초대장은 늘 새벽에만 왔고 그 새벽은 늘 도현이 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이름 뒤에 붙는 단어들은 점점 더 집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휴대전화를 껐다가 켜는 실험이 무의미하다는 걸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알았습니다. 꺼져 있던 밤이 지나고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알림은 마치 그 사이를 건너뛴 것처럼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워도 되는 종류의 알림이 아니라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먼저 통지하는 방식으로요. 그날부터 도현은 초대장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대장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자신을 특정해서 건드리고 있다면 공포는 반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알림을 보자마자 지웠고 방 목록은 아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도현은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자기 얼굴보다 먼저 휴대전화 화면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최근 방문의 목록이 늘어났을지, 오늘은 뒤에 어떤 단어가 붙었을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일부러 다른 걸 확인했습니다. 교통카드 잔액, 회사 메일 날씨, 일상적인 숫자들로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도현이 애써 눌러둔 그 일상 쪽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카드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이 2장이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내용이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엔 금액만 있고 상호도 품목도 흐릿했습니다. 도현은 그걸 우연이라고 넘겼습니다.
가끔 프린터가 씹히는 일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초대장 뒤에 붙는 단어가 영수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현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낮에 받았던 빈 영수증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단어 하나는 설명이 아니지만 사람은 단어 하나로 기억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날부터 도현의 생활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단어들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렬은 이해를 만들고 이해는 공포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도현은 더 이상 차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누군가가 만들어둔 공식입니다. 고객센터 신고 접수 처리. 도현은 그것들이 현실을 붙잡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오픈 채팅 초대 차단을 해뒀는데도 초대 링크 알림이 반복된다. 링크를 누른 적이 없는데 최근 방문이 생성된다. 새벽 시간대에만 반복된다. 특정 문장이 반복된다. 그는 이 문장들을 가능한 한 감정을 빼고 적었습니다. 감정을 섞으면 답변도 감정처럼 증발할까봐. 며칠 뒤 답변이 왔습니다. 도현은 그 답변이 정상이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확인하기 어렵고 링크 공유 경로는 다양하며 설정을 재확인하라는 내용. 그리고 이상 징후가 지속되면 기기 점검과 계정 보안 조치를 권한다는 어디에나 붙는 문장. 도현은 그 답변을 읽고 난 뒤 묘하게 더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식 절차가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하면 남는 건 개인의 진술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진술은 쉽게 착각으로 분류됩니다. 그날 밤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최근 방문 목록이 한 칸 더 늘었습니다. 도현이 하지 않은 행동이 이미 했던 일로 남는 방식. 도현은 이때부터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를 대신 기록하는 쪽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기록은 내 손에 남지 않는다는 느낌. 그는 조금 더 현실적인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현은 오피스텔 관리실을 다시 찾아갔고 야간 시간대 복도 민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즘은 민원이 다 종이로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접수 시스템에 남고 요약된 형태로만 출력됩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작은 출력물을 한 장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사진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괜히 과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대신 집에 돌아와 기억나는 문장을 그대로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 기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날짜가 있고 시간대가 있고 내용이 짧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복도 체류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현관 앞 장시간 정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접수에는 이렇게 끝맺는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확인 결과 특이 사항 없음. 그 문장이 불편했던 이유는 도현에게 특이 사항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특이 사항이 없다는 말은 누군가가 봤다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기록이 그렇게 처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걸 노트에 옮겨 적으며 문장 아래에 아주 작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기 알림이 온 시각과 겹치는 것들. 도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보기 싫어하던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대부터 3시대 사이 알림이 오는 날과 민원이 접수된 날이 자꾸 겹쳤습니다. 겹친다는 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누군가의 생활을 닮아갑니다. 며칠 뒤 더 직접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도현이 새벽에 잠깐 깼을 때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알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도현은 눈을 뜨는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조용하면 안 되는 날이라는 걸.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고 전날 적어둔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줄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림이 없는 날이 더 위험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현관 쪽이 이상하게 또렷해졌다고 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은 늘 비슷했는데 그날은 빛이 덜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이 덜 들어온다는 건 밖이 더 어둡다는 뜻이 아니라 문틈 앞에 무언가가 오래 머물렀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까지 갔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는 대신 현관문 안쪽 바닥을 봤습니다. 보통은 집 안쪽이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쪽 바닥에 얇은 먼지가 선처럼 밀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가벼운 것이 바닥을 스치고 지나간 흔적처럼. 도현은 그 선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참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선은 현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으로 그리고 책상 쪽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멈춘 자리엔 도현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뒤로 이상한 일들이 더 기록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 초대장 뒤의 단어가 현실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현실이 단어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누군가의 손이 있다는 생각. 그는 노트를 덮고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그날 새벽엔 알림이 없었지만 오픈 채팅 탭에 최근 방문은 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목록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방 이름의 앞부분은 여전히 같았고 뒤에 붙은 단어는 그가 방금 확인한 선과 같은 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도현에게 이렇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갔다. 이미 남겼다. 이미 확인했다. 그날부터 도현은 더 이상 차단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확인하는 쪽이 되겠다고. 도현은 새벽마다 문 앞의 바닥과 휴대전화 목록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한쪽엔 남아있는 선이 있고 한쪽엔 남아있는 방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봤다면 아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사람은 끝내 한 번은 문을 열어보게 됩니다. 도현은 결국 확인을 방법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움이 계속되면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쪽으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했고 절차를 만들려면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먼저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새벽에 깨면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다. 현관문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오픈 채팅 목록은 아침에만 확인한다. 그 규칙을 자신에게 강제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생기자 이상한 일도 규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알림이 오던 시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잠을 얕게 자는 날엔 조금 더 이르고 숙면을 한 날엔 조금 더 늦었습니다. 도현은 그 흔들림이 생활 패턴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시간대를 고정한 게 아니라 도현이 깨어나는 경계를 따라 조정하는 것처럼. 그는 확인 방법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폰이 이상해져도 다른 기록이 남아있으면 최소한 내가 봤다가 아니라 남아있다가 되니까요. 도현은 집에 있던 오래된 폰을 꺼냈습니다. 유심은 없고 통화도 안 되는 기기였습니다. 그건 오로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시각 확인용으로만 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현관에서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먼저 바닥을 봤습니다. 먼지선은 전날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 정리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확인하면 그 다음엔 흔적이 덜 남는다고 도현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학습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 말이 더 싫었습니다.
학습은 상대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반응한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그는 책상으로 갔고 오픈 채팅 최근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목록은 여전히 늘어 있었고 앞부분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뒤에 붙는 말들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층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되면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숫자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고 장소는 고정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도현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로비 게시판에서 보았던 민원 종이에 적힌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복도 체류, 현관 앞 장시간 정지, 그리고 늘 마지막에 붙어 있던 문장. 확인 결과 특이 사항 없음. 도현은 그 문장을 싫어했습니다. 특이 사항이 없다는 말이 누군가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그저 처리 방식이었고 처리는 늘 남는 쪽을 고릅니다. 보통은 정상으로 남겨두는 쪽을요. 며칠 뒤 도현은 관리실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원 여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수 주변에 밤마다 어떤 패턴이 있는지 관리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현은 관리실이 모든 걸 영상으로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일정표와 점검표, 간단한 출입 로그, 그리고 민원 처리 내역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영상은 필요할 때만 확인되고 그 필요는 대개 사건이 커진 뒤에야 생깁니다. 작은 이상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현의 불안은 늘 같은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특이 사항 없음.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더 정교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초대장이 왔던 날, 오지 않았던 날. 민원이 접수된 날, 접수되지 않았던 날. 현관 앞 먼지선이 선명했던 날, 흐렸던 날. 그는 그걸 표처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가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우습지 않았습니다. 표가 대체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알림이 오는 날엔 복도 민원이 접수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는 날엔 반대로 민원이 처리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리 내역에는 늘 같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특이 사항 없음. 도현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느낀 압박감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확신은 공포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도현의 일상에 더 미세한 균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는데 택배함엔 아무것도 없는 날.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에 왔더니 현관문 도어락이 이미 한 번 열렸다가 닫힌 기록이 남아있는 날. 그 기록은 대부분 오류로 처리할 수 있는 종류였지만 도현에게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했습니다. 누가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기록이 왜 내게 먼저 와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도어락 앱의 출입 기록도 캡처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캡처가 남았습니다. 도현은 그걸 노트 옆에 적어둔 뒤 잠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침내 남는 것을 하나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캡처 파일이 앨범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폴더 자체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휴지통을 받고 클라우드를 받고 파일 관리 앱을 뒤졌습니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짐을 설명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동기화 오류, 저장 실패, 정리 앱의 자동 삭제. 하지만 도현은 자신이 그런 기능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앨범의 최근 삭제 항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대신 도현의 노트에 자신이 적지 않은 문장이 한 줄 더 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는 자신이 잠결에 적었나 싶었습니다.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람은 자기 글씨를 보면 압니다.
완전히 같지 않으면 더 이상합니다.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확인처럼. 도현은 그 문장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면 오히려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줄 아래에 아주 작게 자신만 아는 표시를 넣었습니다. 그 표시가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 줄은 내가 쓰지 않았다. 도현은 그날 밤 오래된 폰을 켜고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현관이 아니라 책상을 향하게. 노트와 휴대전화 화면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그는 직접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잠들어도 남아있을 시선을 하나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누군가가 타인이든 미래의 자기 자신이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는 먼저 오래된 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찍혀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반쯤 닳아 있었고 화면에는 어두운 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잠깐 안도했습니다. 이번엔 남았다. 이번엔 남아있다. 그런데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이상한 공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지는데 특정 구간만 아주 짧게 끊겨 있었습니다. 끊긴다는 표현보다 프레임이 한 번씩 건너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의 구도가 바뀌진 않았고 물건의 위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건너뛴 지점이 이상하게도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리듬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오픈 채팅 알림의 시간대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자주 깨던 새벽의 경계. 알림이 오던 흔들리는 폭. 그 폭과 비슷한 간격으로 영상이 한 번씩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제서야 늦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건 내가 보는 화면이 아니라 내가 보는 순서일 수 있다는 것. 내 하루는 내가 산다고 믿지만 기록이 내 하루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낸 하루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날 밤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처음으로 알림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 위에 날짜를 적고 알림이 뜬 시각을 적고 방 이름의 구조를 적었습니다. 앞부분은 같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뒤에 붙은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장소도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도현의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도현이 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마치 이미 했다는 듯이 적혀 있는 단어. 도현은 그 단어를 보고 손끝이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방이 그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먼저 적어두고 있었다면 이건 더 이상 스팸도 오류도 아니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현의 하루를 작성하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그는 오래된 폰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쪽도 화면에 걸리게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링크 미리 보기를 눌러보려 했습니다. 누르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준을 그날은 스스로 깨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피하기만 하면 기록은 계속 그를 앞질러 갈 것 같았으니까요. 도현은 그 순간 노트의 첫 장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알림이 왔던 날의 문장. 초대가 아니라 확인처럼 느껴졌던 그 느낌. 그때는 기분이 나쁜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문장이 자신의 생활을 구성하는 규칙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고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망설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방문에 찍히는 순간부터 자신은 이미 들어간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걸. 도현은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건 클릭이라기보다 그동안 지켜온 기준을 스스로 꺾는 동작이었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끝까지 나는 안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미 최근 방문에 찍힌 순간부터 그 말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링크가 열리는 속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연도 없고 멈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적이라서 더 불편했습니다. 정상적인 화면이 뜨면 사람은 안심해야 하는데 도현은 반대로 심장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면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방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게 북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텅 비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딱 기록이 남기 좋은 속도로만 움직이는 방이었습니다. 도현이 제일 먼저 본 건 상단에 고정된 공지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읽어내기 위해 고개를 숙였는데 이상하게도 문장들이 아주 간결했다고 했습니다. 긴 설명이 아니라 짧은 규칙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출석을 남긴다. 오늘의 항목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다음 날로 넘긴다. 이런 식의 사람이 습관처럼 따르게 되는 문장들. 도현은 그 순간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바로 보조폰을 켰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봤다가 아니라 남아있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막에서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조폰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손과 스마트폰 화면이 함께 들어오게 각도를 맞췄습니다. 책상 위 노트와 현관 쪽까지 한 프레임에 걸리도록. 그런 상태에서 다시 화면을 내려갔습니다. 그 방에서 올라오는 내용은 이상하게도 말이 아니라 항목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붙은 긴 글이 아니라 짧은 단어들이 하루치로 정리되는 느낌. 도현은 처음에 그걸 커뮤니티의 습관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몇 번 더 내리자 습관이 아니라 구조라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엔 반복되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고 그 아래에 짧은 단어들이 줄로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처럼 보이는 것, 장소처럼 보이는 것, 행동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단어들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완료, 확인, 누락, 보류 같은 단어들이요. 도현은 그걸 보는 동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불안이 커지면 오히려 생각을 멈춥니다. 그는 생각을 멈춘 채로 자신과 관련된 흔적이 있는지부터 찾았습니다. 실제로 방 안에는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픈 채팅 특성상 닉네임은 바뀔 수 있고 사람들은 흔히 별명을 쓰니까요. 하지만 도현은 자기의 흔적을 이름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 방이 지금까지 자신을 부르던 방식은 이름이 아니라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문장. 그 앞부분이 보이는 순간 도현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 방 안에서도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날은 여러 번. 그리고 그 문장이 붙는 지점엔 늘 같은 종류의 항목이 따라붙었습니다. 402, 복도, 현관, 열쇠, 영수증 같은 단어들. 도현이 그동안 알림으로만 봤던 단어들이 이 방에서는 이미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도현이 가장 불쾌했던 건 그 기록이 도현의 노트와 닮아 있었던 점입니다. 정리의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짧게 끊어서 날짜 아래에 나열하는 방식.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한쪽에 적어둔 날짜와 단어들. 그 단어들은 이 방의 기록과 순서까지 비슷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적은 노트가 이 방의 형식을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노트가 이 방의 형식을 뒤늦게 따라간 것처럼. 도현은 이때부터 방을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온 이상 더 보면 더 연결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상단의 방 정보 영역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참여자 수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 봤던 숫자와 나가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건 흔히 있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면 숫자가 바뀌니까요. 하지만 도현이 본 변화는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숫자가 누군가의 손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특정 숫자에 잠깐씩 고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숫자에 집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숫자가 고정될 때마다 방 안에 올라오는 항목이 바뀐다는 걸 먼저 느꼈습니다. 숫자가 고정되는 구간엔 항상 확인과 완료가 몰렸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흔들리는 구간엔 누락과 보류가 늘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방이 단순한 잡담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방은 누군가의 하루를 정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리의 대상이 모두가 아니라면 특정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도현은 자신이 그 특정인 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인은 시작돼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와 연결되는 확신을 얻은 건 한 장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각도가 낮아 복도 바닥과 벽 하단만 보이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현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임을 알아봤습니다. 특정한 무늬 때문이었습니다. 복도 바닥 타일 모서리에 깨진 부분, 벽 하단에 붙은 오래된 보호대에 긁힌 자국, 엘리베이터 앞에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룩. 그런 것들은 주소가 아니라 현장의 표식입니다. 도현은 그 표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지나쳤으니까요. 그 사진 아래엔 짧은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 그는 이 단어를 이미 수십 번 받았습니다. 알림으로, 최근 방문으로, 노트로. 그런데 사진과 함께 붙는 순간 단어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게 됩니다. 도현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방안이 아니라 밖을 떠올렸습니다. 누가 저 사진을 찍었는지, 왜 저 사진이 이 방에 올라왔는지. 도현은 즉시 보조폰으로 자신의 화면을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엔 꼭 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방 안의 사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스크롤을 조금만 올리거나 내리면 그 이미지 자리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보이고 손이 조금만 늦으면 다시 비었습니다. 도현은 이걸 삭제라고 부르기 전에 더 현실적인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만 못 보게 되는 방식. 누군가에게는 남아있는데 자기에게만 흐려지는 방식. 그날 새벽 도현은 더 이상 침대에 눕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친 채로 오픈 채팅방의 기록과 자신의 기록을 맞춰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단어를 맞추고 시간대를 맞추는 것. 그런데 맞출수록 공포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더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현의 노트에 알림이 오지 않은 날로 표시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확실히 조용했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도현은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채팅방 기록에는 그날이 완료로 찍혀 있었습니다. 도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믿는 날이 그 방에서는 이미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의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방은 무엇을 완료했다는 걸까? 알림은 초대장이었고 초대장은 링크였고 링크는 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완료는 도현이 방에 들어왔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날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오히려 전원을 껐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료. 도현은 그 단어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공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복도에 오래 머무는 것, 현관 앞에서 멈추는 것, 문틈에 빛이 눌리는 것. 그런 것들이 완료라면 완료는 도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도현은 그 생각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더 싫었던 건 그 생각이 현실을 설명해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현관문 아래에서 빛이 약해지던 날들, 바닥에 얇은 선이 생기던 날들, 민원 게시판의 문장들이 겹치던 날들.
그 모든 게 단순한 기분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것들입니다. 도현은 다음 날부터 행동을 바꿨습니다. 도어락 출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휴대전화 캡처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캡처는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는 종이와 펜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남고 손에 남고 없애려면 실제로 찢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는 관리실 민원 처리 내역도 가능한 한 자주 확인했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지 않고 보이는 문장을 기억해서 노트에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늘 짧습니다. 실제 현장은 길고 사람의 불안은 더 길지만 기록은 늘 한 줄로 끝납니다. 확인 결과 특이 사항 없음.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덮어버리는지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오픈 채팅방을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나가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새벽이 되면 다시 최근 방문에 그 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대장이 다시 왔고 오늘도 오셨네요 라는 문장이 또 붙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때부터 방을 접속의 문제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미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확신은 마지막에 오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아주 사소한 구멍에서 왔습니다. 도현이 어느 날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적어둔 날짜 중 하나가 방 기록의 날짜와 하루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더 넘기자 비슷한 어긋남이 또 나왔습니다. 도현은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록한다고 믿었던 시간대가 어떤 날에는 자신이 잠든 뒤로 밀려 있었고 그 밀림이 늘 오픈 채팅방의 완료가 찍히는 구간과 겹친다는 것. 도현은 자신이 시간을 잘못 적었을 가능성을 지우려고 그 주의 일정과 카드 사용 내역 출퇴근 기록까지 다시 맞춰봤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기이한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가 새벽에 깼다고 믿는 시간대가 실제로는 기상 앱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날이 있었던 겁니다. 깼다면 남아야 하는데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현이 깼다고 느낀 그 순간은 실제로는 깬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록이 빠졌을 수도 있고요. 도현은 그날 밤 다시 보조폰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현관과 책상을 동시에 담고 자신이 손을 대는 모든 동작을 천천히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오픈 채팅방은 또 오늘도라는 문장으로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방의 기록이 자신의 생활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이 무서웠다고요. 도현은 그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링크를 닫고 방을 나가고 차단하고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끝낼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가 있었습니다. 최근 방문에 찍힌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고 초대장은 멈추지 않았고 무엇보다 도현의 생활 쪽에서 먼저 생기는 빈칸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방을 낚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누군가의 취미나 장난이 아니라 업무처럼 돌아가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날짜 아래에 항목이 붙고 확인과 완료가 찍히고 누락이 정리되고 사진이 올라오는 방식. 그건 감정이 아니라 처리의 리듬이었습니다. 도현이 이걸 확신으로 바꾸게 된 건 사소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관리실에서 보는 민원 처리 내역이 아니라 그 아래에 끼워져 있던 별도의 출력물. 겉으로 보기엔 그냥 체크리스트 같은데 문장들이 이상하게 도현이 봤던 단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눈으로만 훑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고 괜히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올라와 노트에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노트는 내 기록이면서 동시에 남의 기록을 베껴 적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도현이 싫어하던 형태로요.
문장들이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건조해질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 종이에 적혀 있던 건 이런 종류였습니다. 층, 복도, 현관, 확인 완료. 그리고 시간대가 새벽 1시대부터 3시대 사이로 뭉쳐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시간대를 보는 순간 손가락 끝이 먼저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오픈 채팅 초대장이 오던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는 관리실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민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원은 늘 같은 문장으로 끝나니까요. 그는 협력업체, 순찰, 야간 점검 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실은 모든 걸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현은 그 자리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보던 출력물은 입주민 민원이 아니라 야간 점검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 그날 집에 돌아온 도현은 오픈 채팅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방을 읽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면 자꾸 의미를 찾습니다. 도현은 그 의미가 감정 쪽이 아니라 체크포인트 쪽에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400이 같은 숫자는 호수일 수 있고 복도와 현관은 구간일 수 있고 완료와 확인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읽기 시작하니 방 안의 흐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방은 누군가의 하루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순찰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생각이 불쾌했습니다. 불쾌함은 곧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딱 그 용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각도의 복도 바닥, 벽 하단, 문턱 근처. 사람 얼굴은 없고 풍경만 있고 장소 표식만 남는 사진들. 그런 사진은 누군가를 자랑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를 남기려고 찍습니다. 도현은 그 사진들이 자기 복도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보조폰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잡고 싶었습니다. 책상, 노트, 자신의 손, 그리고 현관 하단의 문틈까지. 그는 화면을 켜고 링크를 열고 방의 흐름을 눈으로 따라가며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기자 방 안에 항목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항목들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자신도 모르게 현관을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문틈에 빛이 눌리는지, 바닥에 먼지가 변하는지, 공기가 달라지는지. 그런 변화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설명이 어려운 변화를 몸으로 먼저 기억합니다. 그날 새벽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방 안에서만 오늘도가 진행됐습니다. 도현은 그걸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이 오지 않는 날이 더 위험하다는 메모. 그리고 그 메모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어떤 리듬을 짚고 있다는 느낌. 그는 끝내 관리실 쪽에서 더 확인하려 했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가서 야간 점검표와 관련된 항목들이 어떤 절차로 올라오는지, 그 사진들은 누가 남기는지, 처리 방식은 무엇인지. 도현은 그걸 제대로 묻고 싶었지만 질문을 잘못 던지면 그 즉시 그냥 예민한 입주민으로 분류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답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일상적인 척, 요즘 복도에 사람이 오래 서 있는 느낌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현이 다시 보게 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 내역의 결론은 늘 같았고 그 결론이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확인 결과 특이 사항 없음. 도현은 그 문장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특이 사항이 있어도 그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도현은 노트 한가운데에 표시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자신이 적지 않았던 문장이 생긴 날처럼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표시. 이번엔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건 내가 본 것을 표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표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보조폰 영상에서 프레임이 건너뛰는 구간. 그 구간을 노트에 표시했습니다. 어떤 날은 건너뛰는 구간이 많고 어떤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현은 그 차이가 알림 유무와 겹친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겹침은 며칠 뒤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도현의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서 올라온 사진 하나가 유독 낮은 각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복도 바닥과 벽 하단만 찍혀 있었는데 도현은 그 사진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자기 현관 앞, 문 옆에 붙은 작은 흠집, 바닥 타일의 미세한 균열, 문턱 아래쪽의 자국. 그건 착각이 아니라 매일 집에 들어오며 눈이 기억하는 표식입니다. 도현은 그 순간 보조폰으로 화면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또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비어버렸습니다. 올라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보였다가. 도현은 그걸 삭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제면 남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삭제가 아니라 도현에게서만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불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방의 기록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이 무엇을 확보하는지를 통제한다는 불안. 도현은 그날 밤 현관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면 확인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인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지 않아도 문 앞에서 무언가가 머물렀던 흔적은 남았습니다. 문틈에 빛이 눌렸고 바닥에 먼지 결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선명한 발자국이 아니라 정리된 부재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만 유난히 깨끗해 보이는 자리, 먼지가 피한 자리, 사람이 오래 서 있으면 생기는 그 특유의 비어있음. 도현은 그 빈자리를 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뒤늦게 연결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초대장 문장은 늘 오늘도 오셨네요 였습니다. 도현은 그 문장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흐름을 다시 보면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체크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붙는 단어들은 도현의 행동이 아니라 구간의 이름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402 복도 현관. 그건 도현이 어딜 갔는지가 아니라 순찰이 어느 구간에 도착했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현이 매일 받던 초대장은 도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도현의 번호가 그 방에 자동 알림 수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는 그 생각이 너무 싫었습니다. 싫은데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도현은 이사 첫날 관리실에서 받은 종이 묶음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등록, 비상연락, 공동현관 출입 안내, 그리고 협력업체 안내 같은 것들. 그중 하나에 도현은 분명 자기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 번호는 내 번호였지만 그 순간부터는 관리 체계 안의 번호가 됩니다. 어떤 시스템에선 누군가의 번호가 누군가의 동선과 맞물립니다. 도현은 다시 방 안의 날짜를 보았고 자기 노트의 날짜를 보았고 관리실 게시판에서 옮겨 적었던 민원 처리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확인 결과 특이 사항 없음. 그 문장. 그리고 오픈 채팅방의 완료 표시. 도현은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그 방이 적어두는 건 도현이 오늘도 왔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오늘도 도현의 문 앞까지 왔다는 쪽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더 늦게 한 가지가 더 연결됐습니다. 초대장이 오지 않는 날이 더 불안했던 이유. 그날은 방이 조용한 날이 아니라 도현의 번호로 전송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처리된 날일 수 있다는 것. 즉, 누군가가 그날은 굳이 초대를 보내지 않아도 이미 완료로 넘어갈 만큼 그 구간에서 처리할 일이 너무 깔끔하게 끝난 날일 수 있다는 것. 도현은 그 결론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그저 노트에 표시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초대장이 올지 안 올지.
어떤 단어가 붙을지. 그날 새벽 초대장은 또 왔습니다. 방 이름의 앞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뒤에 붙은 단어는 그가 가장 싫어하는 방향으로 짧았습니다. 구간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리의 끝에서나 붙을 법한 단어였습니다. 도현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현관문 아래쪽을 먼저 봤다고 했습니다. 빛은 눌려 있었고 바닥은 비어 있었고 그 비어 있음이 마치 오래 서 있다가 아주 천천히 물러난 자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현은 자기 자신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방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면 매일 새벽 그 방이 오늘도를 시작할 때마다 도현의 문 앞에서 시작되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라면 그 문장을 오늘 밤도 알림으로 받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현은 그 뒤로도 한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번호를 바꾸면 이 모든 게 끝났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끝났다는 착각으로 잠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초대장. 오지 않는 날에 더 깊은 정적. 현관문 아래로 눌리는 빛. 먼지가 피한 자리. 그리고 최근 방문에 남는 자신이 누르지 않았다고 믿는 흔적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든 방 하나에 대한 괴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점검표와 누군가의 처리 내역과 누군가의 완료 표시 속에서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쪽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에도 도현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같은 문장, 같은 시작, 그리고 조금 더 짧아진 끝. 그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쪽을 먼저 봤다고 했습니다. 문틈의 빛이 오늘은 얼마나 눌려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여기까지가 제보자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